안녕하세요. 황우석입니다. 예, 아까 3강에 이어서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멈췄는데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이제 그 이상한 그래프를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암흑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큰 질문을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는데 가로축에는 우주의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암흑 물질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메가 M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세로축에는 뭐냐면 W라고 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가 무엇이냐,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등고선들이 나오는데 등고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시면은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산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제 같은 높이를 표현하는 선을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등고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등고선의 높이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를 각각의 색깔별로 등고선을 다 합쳤을 때 제일 높은 데를 찾으면 바로 가로축에 제일 좋은 값이 그 등고선의 높은 데 있을 거고 또 세로축의 값이 제일 맞을 게 가장 높은 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그래프를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주의 구성 성분과 우주의 공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제 총 양을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변수를 얘기하는데 오메가는 뭐냐면은 우주가 평탄하기 위해서 평탄한다는 얘기는 우주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재게 되면은 당연히 180도라고 이제 중학교 때 배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지구의 표면에서 가서 극지방에 가서 재보세요. 극에서 하나, 적도에서 하나, 또 다른 적도에서 재면은 쭉 삼각형을 지구 위에 그리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위에서 90, 오른쪽에서 90, 왼쪽에서 90에서 180이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지구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180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공률이 평평한가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저 오메가가 1인 경우가 바로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평평하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오메가가 1일 때가 평평하고 그러면 오메가의 그 기하학의 공률에 기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 M, 오메가 REL은 뭐냐면은 빛, 중성미자 같은 거고 오메가 람다는 암흑 에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간이 왜 휘어져 있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과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아는 무거운 원소들, 별, 암흑물질 다 합쳐서 이제 오메가 M이 되겠고요. 오메가 REL은 뭐냐면은 상대론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들, 오메가 람다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밀도 변수를 이 세 가지 성분의 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탄한 우주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을 때 내각합이 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우주가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총 합이 1이 나왔습니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평탄한 우주다. 오메가가 1보다 크면 물질과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닫힌 우주, 위에 공처럼 생긴 거고 오메가가 1보다 작으면 우주가 열린 우주, 말 안장처럼 휘어진 우주,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되는데 놀랍게도 오메가가 1, 우주가 평탄한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그 변수가 뭐냐면은 상태 방정식 W라고 하는데 상태 방정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연력학의 상태 방정식은 온도, 압력, 부피, 내부 에너지 따위의 상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혹시 물리 수업을 이제 배웠거나 이제 보일리 샤를의 법칙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을 세게 누르면 부피는 이제 줄어들고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를 뜨겁게 하면 여러분 탁구공이 펴지는 이유가 온도를 높이면은 탁구공이 팽창해서 부피가 커지고 이 샤를의 법칙인데 이걸 종합한 걸 바로 뭐냐면은 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여러분들 PV는 nRT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물리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PV는 nRT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PV 2승이 제곱이 nRT가 될 수 있고 막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W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P하고 압력하고 로는 이제 밀도인데 두 개의 사이를 연결짓는 개수를 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이제 우주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압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W가 0입니다. 0이라는 얘기는 밀도는 있지만 물질은 있지만 그 밀질이 곱하기 0이 있으니까 P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보니까 W라고 하는 값이 3분의 1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우주 상수라고 한다면은 W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호가 음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밀도는 양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에요. 그래서 압력은 이제 뭐냐면은 압력 음수라는 얘기는 청력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희한하게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얘는 당기는 게 아니고 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태방 정식의 저 W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게 또 식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풍선을 불고 돌이 있을 때 그 돌이 밀도가 풍선이 커짐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뭐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는 밀도고 로 제로는 돌이 몇 개 들어있느냐 상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R 세제곱은 뭐냐면은 풍선이 커지는 부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돌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인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R 세제곱에 반비례하겠죠. 왜냐? R 세제곱이라는 건 부피잖아.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는 줄어드는 이 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R 3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R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우주상수는 희한하게 아까 W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 식에 넣으면은 아까 그 식에 넣으면은 오메가가 그냥 안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팽창을 하는 만큼 진공이 또 생겨나고 진공에서 또 진공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밀도를 측정하면은 일정하다. 바로 이 식이 R에 대한 항이 없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발견한 아까 이상하게 생긴 등고선에 따르면 W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9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발견이거든요. 그 발견을 이 식에 넣으면 뭐냐면은 그 우주 에너지, 암흑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밀도가 R에 대한 의존성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R의 0.3승에 반비례하는 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주상수가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R이 커짐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새로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찾은 건데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은 세로축은 질량 에너지 밀도고 X축은 시간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냥 평평한 선이었죠. 즉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건데 저희들이 찾은 연구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얘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얘는 왜 변해야 되는가? 정체가 뭐길래? 그거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주상수가 아니다. 아니고 뭔지 모르는 퀸테센스 또는 제5원소여야 돼서 걔가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발견이고 이 새로운 발견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우리가 현재 열심히 더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측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바둑판이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정사각형 바둑판이 있는데 제가 멀리서 봤는데 희한하게 바둑판이 그냥 정사각형 바둑판처럼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건지 보여.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이에 뭐가 있나? 라고 착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우주에 이제 우리가 모형을 잘못 계산했을 때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볼록 렌즈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그 바둑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 볼록 렌즈가 뭐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하면은 저 볼록 렌즈 같은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까 W라고 하는 값하고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값을 대체 어떻게 찾아냈느냐?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원래 우주 전체가 하늘에서 우주가 맨 왼쪽처럼 이 바둑판처럼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메가 M하고 W를 이것저것 바꿔서 저 바둑판을 살펴봤더니 이게 휘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답 WM 오메가 M과 W를 잘못 가정하면 바둑판이 바둑판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바둑판이 바둑판처럼 보이게 되는 오메가 M과 W의 조합을 찾아낸 게 바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방법론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찾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콕 파친스키 검증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인데 그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다시 이 등고선 그래프, 그래서 오메가 M하고 세로축은 W를 어디에 가 있어야 바둑판이 바둑판처럼 제대로 보이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저기 오메가 M이 한 0.29 정도이고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0.9 정도가 되어야만이 제일 등고선이 높은 데죠. 거기가 바로 그래야만이 바둑판이 바둑처럼 보이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W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은 우주 상수인 경우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9여야 돼서 우주 상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암흑 에너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최신의 발견이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여러분 여기까지 하느라고 앞에 설명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제 얘기여서 우리 아까 표준 우주 모형이 우주상수 플러스 차가운 암흑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주상수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우주상수 람다가 아닌 W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람다 CDM 대신에 WCDM으로 현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최신의 우주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암흑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최신의 연구 결과를 람다 CDM이 아닌 WCDM을 들은 몇 명 안 되는 지구인 중에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를 바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 연구는 아까 고등공원의 박찬범 교수님을 필두로 하신 거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또 박찬범 교수님 강의를 꼭 들어볼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강이었고요. 4강은 우주의 재발견, 암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얘기한 대로 약간 수정된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람다 CDM인 줄 알았던데 지금은 WCDM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한 장에 멋있게 정리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건 동영상인데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단 3분에 줄여놓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못 보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참고로 아까 디키 교수님이 어떤 대학원생한테 우주가 현재 몇 도인지 계산해봐라 라고 했던 그 대학원생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만났던 피브스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온도를 계산을 시작을 해서 했던 그 대학원생이 나중에 커서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수가 이제 된 거고요. 현재는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 영하 춥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거는 그러면 우주가 0초일 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빅뱅이 있는 순간은 잘 몰라요, 솔직히. 천문학자들이 이제 관측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빅뱅이 있어서 뭔가 모르지만 무에서 유가 생겨나서 그때는 이제 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여기 보여드린 거는 왼쪽에는 시간, 오른쪽에는 그때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점 이제 낮아지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자연계에 있는 힘은 총 4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는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양력, 강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4가지 힘이 다 이제 보고 있지만 이 힘이 시간이 이제 거꾸로 갔을 때 온도가 엄청 높고 에너지가 높은 시기에 가면은 하나의 힘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GUT, Grand Unified Theory라고 해서 이제 통일장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 초기에는 모든 힘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힘으로 나눠진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서 빛이 이제 입자와 반입자로 쪼개지기도 하고 입자와 반입자가 합쳐지면서 또 이제 빛으로 이제 광자가 되게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이제 우주 초기에 이제 벌어지는데 보통 이런 우주 초기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우리가 재현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가속기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가속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입자와 입자를 열심히 빠르게 돌린 다음에 충돌을 시키는 거야. 얘가 빠르게 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 경우가 바로 언제냐? 우주 초기 때. 엄청 뜨거웠을 때는 입자와 입자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가속기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속기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수소가 또 되긴 하는데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있으면은 얘네들이 뭉쳐서 뭐냐면 헬륨 원자핵. 헬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는 이제 보통 이제 양성자와 전자 합해가 이제 중성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륨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배울 때 제일 간단한 구조의 원자가 수소고 그 다음은 헬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제일 간단한 원소부터 만들어지다가 계속 충돌을 하면서 점점 복잡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벼운 원소들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기술하는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최초의 3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쓰신 책인데 우주 최초의 3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물질들이 형성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있고 또 이 책에 또 영감을 받아서 제목이 마지막 3분이라는 책도 있어요. 우주의 이제 마지막 미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아까 3강에서 얘기했는데 빅뱅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하는 거는 빅뱅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뜨거워서 이제 그 열이 온 우주에 퍼져 있어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를 관측을 해서 보는 게 바로 빅뱅의 첫 번째 증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빅뱅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관측하는 이제 우주에서 수소도 있고 당연히 헬륨도 있는데 수소하고 헬륨의 이제 비를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측을 해보니까 대략 3대 1이 되는 거예요. 수소 이제 3개의 질량비로 따졌을 때 수소가 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 한 25%를 차지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으로 수소와 헬륨의 어떤 질량 비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한 비가 실제로 관측한 거를 보니까 잘 맞더라.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또 빅뱅이 맞았다라고 하는 보통 배우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우주를 잘 설명하고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축을 했는데 이게 꼭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완벽한 건 없죠.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평탄성 문제라는 게 있는데 평탄성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우주의 공률이라고 하는 건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평탄한 거 또는 닫혀 있는 거 또는 열린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 왜 그 오메가라고 하는 게 1이 돼서 평탄한 우주가 되었느냐? 오메가 조금 커서 1.1도 될 수도 있고 1.01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1.00000000이 됐을까요? 가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정밀하게 누가 꼭 만든 것처럼 임계 밀도에 가깝냐, 이거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휘어진 공간에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는 이 지구 표면에서의 내각의 합이 270도인데 그때에서의 기하학을 기술하는 거를 우리가 리만 기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움직여 가요. 개미가 움직이면서 각도를 재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제 180보다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이 평평한데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개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주변을 측정을 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초기 우주에서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임계 밀도의 오메가 토탈이 총 합이 1이 되는가, 이제 아직 답을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주의 온도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온도를 했더니 이쪽에서 온도를 잴 수 있고 저쪽에서 온도를 잴 수 있는데, 온도가 하나는 조금 뜨겁고 하나는 조금 낮고, 근데 차이가 0.00001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죠. 그럼 대체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옛날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서로 어떻게 알고 서로 온도가 저렇게 영하 270도로 비슷할 수 있을까? 서로 옛날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쪽은 온도가 예를 들면은 한 영하 200도라고 될 수도 있고, 얘는 한 270도 될 수 있고 70도 차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0.00001도, 굉장히 작은 차이밖에 없냐,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동영상인데 바로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들어봤죠? 경제학에서 쓰는, 갑자기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건데, 바로 그 단어를 천문학에서도 이제 가져왔어요. 천문학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가 처음에는 이제 풍선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쪼글쪼글 풍선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풍선을 갑자기 훅 불어버린 거예요. 훅 불어버린 풍선이 갑자기 확 커졌죠. 확 커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풍선이 작으면은 풍선이 이제 휘어져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훅 불어서 풍선이 확 팽창을 해버려요. 그럼 풍선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미가 살고 있는 그 위치 근방은 어떻게 써요? 휘어져 있지 않죠. 거의 평탄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평탄성 문제, 왜 우주가 곡률이 이렇게 평탄한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주가 갑자기 확 커지는 바람에 풍선이 마치 확 커진 것처럼, 그래서 우주가 갑자기 확 펴졌다. 곡률이 0이 됐다. 펴졌다는 게 그렇게 됐다는 걸 해석을 했고, 이걸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지평선 문제. 옛날엔 서로 안 만난 것 같은데 온도가 서로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온도가 너무 비슷하다. 어떻게 했냐? 옛날에 우주는 정말 작아서 서로 만나서 잘 놀고 있었어요. 놀고 다 서로 온도가 비슷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우주가 갑자기 확 팽창을 해버렸어요. 팽창을 해서 엄청나게 멀리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간 데가 있고 왼쪽에 간 데가 있어요. 근데 현재 생각으로는 우주가 확 커진지를 모르고 저쪽 우주랑 이쪽 우주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알고 봤더니 얘는 원래 한 곳에서 시작됐는데 갑자기 우주가 확 커지는 바람에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우주의 나이 동안에 만나지 못할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실제로 급팽창이라는 것 때문에 우주가 확 커져서 서로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는 거리에 가 있다. 그래서 급팽창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자기홀극이라고, 여러분들 자석은 여러분 N극과 S극이 같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론 연구를 하다 보면은 N극만 있는 자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S극만 있는 자석이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 못 봤죠, 그런 거. 그게 왜 없는가? 그거를 또 설명하는데 또 이 급팽창이라는 게 이제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표준 우주 모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급팽창이라는 걸 도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급팽창, 인플레이션도 표준 우주 모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방금 이 설명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급팽창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우주가 갑자기 확 커졌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거를 우리가 급팽창이 있었다고 하는 관측적인 증거를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이라는 걸 관측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014년 3월 14일 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이라는 걸 관측을 해서 우주가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여전히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스탠포드 교수님이 왼쪽에 있는 또 다른 스탠포드 교수님한테, 스탠포드 교수님 왼쪽에 있는 분은 급팽창을 예측한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급팽창을 찾았다고 얘기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교수님, 저희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옛날에 얘기한 급팽창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들고 다 다른 막 굉장히 축하하는 동영상이 돌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이분들이 알고 속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못된 신호를, 이 급팽창의 신호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기자회견을 하버드 천문학과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연구원으로 옆방에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흥분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성급한 발표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전히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을 통한 급팽창의 원리인데, 요거는 점프를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했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이라는 걸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천문대가 이렇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대도시랑 멀리 떨어진 곳. 그 중에서도 남극입니다. 그럼 남극은 알겠지만 몇 개월 동안 밤이 지속되는 곳이고 사람도 없고 굉장히 건조해서 관측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극에 망원경을 놓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을 관측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과학자 2명이 여기 보이는 김준환 지금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와 강재한 박사라고 둘 다 이제 칼텍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같이 남극에 가서 열심히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남극점에서 가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책에 있는데,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세계 일주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남극점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그냥 한 바퀴 돌면 바로 세계 일주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천문학자에 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극점에서 본 우주책도 재밌으니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폭발이 있은 후에 뭔지 모르겠지만 무와 유가, 이제 무에서 유가 생겨나서 양성자와 전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벼운 운소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여서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